유독 싫어하는 한국의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입니다. 최근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타계하자 삼성은 미울 정도로 강하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특히 삼성의 경쟁사인 일본 소니의 한 임원을 인용해 삼성은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전선을 향해 돌진해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로 가득한 조직이다. 이 회장은 총사령관이라고 평했고 일본 언론들은 이 회장이 한일 경제 협력을 중시한 점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그러면서도 삼성은 일본에게 감사해야 한다며 정신 나간 소리를 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삼성을 두고 일본 언론에서는 기사를 쏟아내며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베트남 출장을 마치고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한 이 부회장이 연내 일본 출장 계획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일본도 고객들을 만나러 한번 가기는 가야 하는데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라고 답한 것에 대해 단단히 뿔이 났습니다. 일본 언론은 이재용 부회장의 베트남 출장 전부터 다음 방문지는 일본이 될 것이라고 설레발을 치며 이를 기정사실처럼 보도했는데요. 이 부회장의 일본 방문이 연내에 성사되면 지난해 11월에 이어 1년 만입니다. 작년 이 부회장은 일본의 국가행사인 럭비 월드컵 폐막식에 초청을 받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일본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없으면 삼성이 망할 것이라 생각하고 무역보복 타겟 1순위로 삼성을 정한 것입니다. 특히나 최근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한국 대법원에 징용 배상 판결로 압류된 일본 기업 자산이 현금화될 경우 보복 조치로 도쿄의 주일 한국 대사관 및 삼성전자 일본 지사 압류를 일본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일본이 얼마나 삼성에 대한 질투가 가득한지 알 수 있었는데요. 일본인들에게 있어 삼성은 선망의 대상이자 무너뜨려야 할 한국 기업 1순위로 꼽으며 이를 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본이 삼성에 그만큼 영향력을 끼쳐야 가능한 목표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삼성은 일본 없이도 충분히 잘 나가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특히나 삼성전자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는 중에도 올 3분기 역대 분기 기준 최대 매출을 거두었습니다. 삼성전자는 3분기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8% 증가한 66조 9,642억 원, 영업이익은 58.83% 늘어난 12조 3,533억 원을 거두었습니다. 매출은 역대 분기 기준 최대치이고 영업이익은 2018년 3분기 이후 2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당기 순이익은 9조 3,607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8.88% 증가했습니다. 얼마나 장사를 잘하는지 보여주는 영업이익률은 2분기 15.4%에서 3분기 18.4%로 높아졌습니다. 이같이 삼성전자가 호황을 누리는 이유는 사업의 다변화 덕분인데요. 삼성전자의 대들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사업이 굳건하게 버티고 있고 스마트폰 사업과 가전사업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눈에 띄는 것은 반도체 영업이익이 5조 5,4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81.6% 증가한 것인데요. 스마트폰 사업 또한 마찬가지로 영업이익이 4조 4,5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2.4% 증가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올 3분기 스마트폰 매출을 이끈 것은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20와 G 폴드 2입니다. 기기별 판매량은 휴대전화 8,800만 대로 이전 분기 5,700만 대보다 3,000만 대 이상 늘었고 태블릿 역시 900만 대가 팔려 전 분기보다 200만 대 늘었습니다. 고 이건희 회장의 별세로 인해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의 전면에 나서게 되며 더욱더 거침없는 행보를 보일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건희 회장이 유고해도 삼성이 흔들릴 가능성이 적다는 게 재계의 시각인데요. 특히나 주목해봐야 할 사업은 반도체 분야입니다. 삼성의 핵심인 반도체에서 메모리 부문 세계 2위였던 SK하이닉스가 인텔 랜드 사업 부문을 인수해 1위인 삼성을 바짝 추격하고 있고 글로벌 파운드리 1위 기업인 대만 TSMC는 삼성을 따돌리고 점유율 격차를 더 벌려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AMD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인수합병도 활발합니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메모리뿐만 아니라 2030년 비메모리 부문에서도 1위 자리에 오르겠다는 비전 2030을 달성하려면 파운드리와 시스템 반도체에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인공지능과 5G, 6G 등 차세대 이동통신, 자동차용, 전장산업 등 삼성의 미래 먹거리 창출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회장은 지난 5월 선언한 뉴 삼성 실천을 위해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준법감시위원회 구성, 노조 경영권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는 게 재계의 관측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삼성의 행보에 경계하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니혼게이자이 신문에서는 일본의 디지털 가전은 시장의 요구를 고려하지 않는 경영 방식으로 삼성의 선도 자리를 빼앗겼다. 싸움에 져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지경인 일본 기업은 삼성에게 배워야 한다. 끊임없는 위기의식과 품질 개선에 대한 집념, 미중 갈등과 중국의 도전, 미울 정도로 강한 삼성을 본받아 일본 기업들도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극우 성향 매체 데일리 신초에서는 삼성을 두고 황당한 주장을 이어갔는데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기업 경영과 기술 등 삼성전자 성공의 비법을 일본으로부터 배웠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내용을 보도하지 않는다며 한국 언론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것입니다. 데일리 신초는 한국 언론은 이 부회장의 부고를 전하며 연일 그의 기업 경영 수완을 치켜세우고 있지만 그가 일본에서 배우고 자란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는 약 70조 원으로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에 이어 5위를 차지했는데 그런 IT 제국을 이끌어온 이건희 회장을 말할 때 일본을 빼놓을 수 없다. 특히나 삼성에서는 1995년 불량 제품 15만 대를 전량 폐기 처분하며 이따위 제품을 고객에게 팔 수 없다는 퍼포먼스, 불량 제품, 화형식을 가졌을 당시 고 이건희 회장이 후쿠다 다오미, 삼성전자 디자인 고문을 불러 대책을 논의했다. 그는 이건희 회장에게 삼성전자 제품의 문제점을 망라한 후쿠다 리포트를 제시했다. 삼성의 품질 우선 정책은 이때부터 본격화됐다. 일본 직원의 말을 귀여겨 듣고 이렇게 혁신기업으로 거듭나게 된 것 아니냐, 일본에게 감사하라는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 이건희 회장이 과거 일본 기업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많다고 말한 점을 언급하며 2010년 4월 일본 경제계 총수들과 만남에서 이 회장이 삼성이 최근 몇 년간 좋아지긴 했는데 아직 일본 기업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있다. 한국과 일본 기업이 서로 협력할 분야가 많다고 말했다며 그의 태도와 경영 능력은 일본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일본인들이 이 기사에 큰 관심을 보이며 야후재팬 국제면 많이 본 기사 1위를 차지했다는 것인데요. 민도가 낮기로 유명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이 가르쳐줬다. 일본이 도와줬다. 일본에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이 반도국가. 하지만 영원히 일본을 앞지를 수는 없다. 삐뚤어진 근성이 있는 한 절대로 머리. 한국 경제는 삼성을 포함해 철강, 조선, 전기, 반도체, 액정, 자동차, 엔터테인먼트를 일본으로부터 세계시장 점유율을 빼앗아 왔다. 지금은 세계에 이름이 알려진 삼성이 실은 일본의 기술과 노하우를 배우고 완성된 기업이라고는 입이 찢어져도 말할 수 없지. 겸손하게 감사의 말도 하지 못하고 기본 예의조차 안 된 사람들이네요. 일본인들이 걱정해서 해준 것을 은혜를 원수로 돌려받고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한국 정치의 무능은 지금 시작된 것이 아니라 수백 년 전부터 그래왔던 것이므니다. 왕조와 양반들은 사리사욕에 가득 차 국가로서의 통치도 제대로 못했으므니다. 결과적으로 일제에 의해 국가로 다시 태어나게 됐는데 이러한 역사를 직시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역사는 사실보다 욕망과 망상을 우선시하게 됐으므니다. 한국 발전의 기축이 되어 있는 것은 항상 일본이었으므니다. 일본 정부의 돈으로 공공사업을 하고 도시를 발전시켰으므니다. 삼성과 현대는 일본 기업에서 무료로 기술을 제공받아 기업을 발전시켰으므니다. 앞으로 일본은 이런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므니다. 앞으로는 한국이 자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일본에서 가르쳐주고 한국에 원조해주고 한국인들은 일본에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므니다. 한국 언론은 연일 관련 보도를 하고 그의 기업 경영 수완을 기르고 있지만 일본에서 배운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음이다. 은혜를 원수로 돌려주는 것, 그것이 반도국가임이다.
하지만 영원히 일본을 추월할 수 없음이다. 삼성 자체는 분명히 훌륭하지만 삼성의 매출이 GDP의 약 25%나 차지하는 상황이라지요. 이것으로는 국가로서 너무 취약한 상황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삼성에서 일본인 직원을 납치해갔을지도 모른다는 망언까지 있었는데요. 이들과의 정상적인 대화가 어려워 보이는 이유입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팬데믹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코로나 2차 대유행이 왔으며 말레이시아에선 전염력만 10배 이상인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까지 발견되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나름 잘 대처하고 있었지만 다른 나라는 비상등이 켜졌죠. 전 세계가 혼란스러운 틈을 타 중국은 센카쿠 열도에서 끊임없이 도발을 하며 미국과 군사 갈등으로 번질 상황을 이끌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5월 초에는 판공호수가 있는 라다크 분쟁 지역에선 중국군이 일방적으로 도로 건설을 강행하면서 인도군과 소규모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은 주변국들에게 영토전쟁급으로 깡패짓을 하며 자국의 이익만 챙기려는 이기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 미국이 중국 공관 폐쇄는 언제든 가능하다고 언급했고 영국이 일부 홍콩인들에 대한 시민권 부여 절차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미국과 일본, 인도 등 많은 나라들이 틱톡이나 위챗과 같은 중국 어플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중국의 예민함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은 홍콩 다음으로 대만까지 노리고 있죠. 이렇게 도를 넘은 중국의 행동에 중국이 믿었던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가 중국 기업인 화웨이를 버리고 한국 기업을 찾고 있는데요. 이 모습에 중국은 자신들이 했던 깡패짓은 생각하지도 않고 적반하장으로 보복하겠다며 화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 본토에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는데요. 이 모습에 중국도 일본을 향해 미국 없이 한판 해보자며 계속해서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과 일본은 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기에 동북아의 평화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걸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난 16일 오후 1시부로 중국의 동중국해 일부 지역 여름철 금호 기간이 해제되었죠. 이에 중국은 조업이 재개되면서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 열도를 놓고 중국과 일본은 초긴장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미국과의 갈등이 심각해질수록 중국이 일본과의 또 다른 분쟁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라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지금까지 핵심 이익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한 적이 없죠. 특히나 올해 들어 15차례나 해경선을 센카쿠 열도에 접근시켰습니다. 일본은 투사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강화하면서 방어 능력을 확대해 맞서고 있습니다. 즉, 중국 어선이 고기잡이를 명분으로 또다시 대규모로 접근한다면 센카쿠 열도를 고리로 양국 간 갈등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번 일방적인 통보와 함께 100일 넘게 센카쿠 열도에 접근했는데 어선은 물론 고속정과 잠수함까지 동원해 활동을 하고 있죠. 그 모습에 일본도 자위대를 동원해 대처하겠다며 맞불을 놨습니다. 화력면에서는 중국이 앞서기 때문에 중국은 중국 해경에게 일본이 먼저 무력 시위를 할 경우 전시 임무까지 부여했습니다. 심지어 지대함 미사일까지 동원해 실제로 국지전까지 예상하고 있었죠. 현재 일본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경고는 센카쿠에 들어오면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입니다. 그만큼 군사력이 약해진 일본은 미국이 국지전에 나서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문제들로 일본 내에서는 반중 감정이 아주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실 일본은 중국에 대항하기가 매우 버거운 상태입니다. 지금 일본은 코로나 사태를 맞아 결국 사상 최악의 역성장에 빠져 망해가고 있어 미국 없이는 중국을 상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에서는 현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과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범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명분상으로는 중국과 북한에 대한 대비로 군비 강화를 말하지만 실상은 평화헌법을 개정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극우 세력들이 판을 치면서 야스쿠니 참배를 하고 일본 역시 16년 연속 한국의 독도를 일본 것이라며 영토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결국은 중국, 일본 모두 동북아의 평화보다 자기들의 이익만 탐내고 있으면서 각종 변명들을 붙이며 교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일부 내부에서 특히 전 총리였던 무라야마는 일본이 역사에 겸손한 성찰을 해야 한다며 현 일본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북아의 평화가 위험에 빠져 있지만
한국은 중심을 잡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전 세계를 리드하는 국가로 그 위상이 올라간 한국은 미국과 중국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나라로 인식되었습니다. 특히 전 세계 경제가 얼어붙은 와중에 유일하게 락다운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를 돌려 모든 나라가 한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에도 탈일본화를 성공적으로 보여줬고 오히려 기술혁신 생산성에서 그 어떤 나라보다 앞서 나가 떠오르는 첨단 제품 세계 공장이 되었죠. 한국의 이런 모습에 많은 나라의 기업들은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내며 엄청난 투자와 공장, 연구시설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성장하는 와중에 중국과 일본은 영토 문제로 으르렁거리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고 중국은 미국 편만 드는 일본을 향해 지속적으로 도발하고 있었는데요. 미국과 동맹인 한국에게는 적어도 너무 미국 편만은 들지 말라며 압박하고 있지만 한국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 특히 일본과 같이 직접적으로 보복하겠다는 말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미국도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이 한국에 보복하면 뭐든 돕겠다며 어떻게든 미국 편이 되어달라며 호소했는데요. 이렇게 중국과 미국 모두 한국을 자신들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싱크탱크는 도움 안 되는 일본과의 동맹은 끊고 한국과 동맹을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특히 트럼프가 주한미군 방위비로 한국을 향해 계속 자극을 주는 모습에 일본과 더 친한 모습을 보였던 볼턴마저도 한국은 가장 가까운 동맹이므로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것은 멍청한 일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미국 여야당 누구 할 것 없이 주한미군을 조심히 다루지 않으면 한국을 잃는다고 했죠. 이런 모습에 트럼프도 한국의 중요성을 깨닫고 한국의 핵무장을 이용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움직임까지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필요로 하는 걸까요? 중국이야 한국 바로 옆에 있는 나라인데다 IT 굴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고 하지만 미국은 왜 한국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한국은 혁신지수 1, 2위를 다투고 있고 미래 먹거리라 불리는 4차 산업기술과 친환경차, 신재생에너지 등에서 탑을 찍으며 왕좌에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래 자동차의 핵심인 배터리 분야는 이제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독보적인 일입니다. 심지어 일본이 물구나무 서서 후지산을 오르기보다 어렵다고 했던 OLED 디스플레이 패널에서도 한국이 전 세계 1위로 첨단 산업에서 당당히 강자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전 세계로 휩쓸며 다른 언어권에서 한국어로 된 가사를 부르고 한국어만 나오는 영화가 아카데미 4관왕을 타는 등의 감동을 함께 나누었죠. 또 한국은 지정학적 이점까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대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반도라는 특성입니다. 심지어 한반도는 세계 강대국이라 불리는 중국, 러시아와 연결되어 있고 해양으로는 가까운 거리에 일본이 있고 미국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죠. 거기에 세계 3위의 경제 영토를 보유한 무역 대국으로서 무시할 수 없는 경제적 이점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신남방 정책을 동시에 펼치고 있어 경제 영토가 더 넓어질 예정입니다. 여기서 경제 영토가 넓어지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경제 영토가 넓어지면 많은 나라들과 연결이 되어 타국이 우리나라를 거치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겠죠. 우리나라는 첨단 산업의 허브부터 IT 강국, 소프트 파워, 지리적 경제적 이점뿐만 아니라 유사시를 대비한 중국과 일본을 찌를 수 있는 독침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도 군사력 6위의 군사 대국이지만 비상시를 대비해 미래 첨단 국방력까지 준비 중입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 많은 침략과 경제적 위기가 있었지만 한국인 특유의 끈기와 위기대처 DNA로 이겨냈고 성장했습니다. 그 결과 세계 강국도 어찌하지 못할 만큼 성장해 세계를 이끌고 있죠. 여러분도 앞으로 한국이 높은 국격을 잃지 않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더욱 강한 국력을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이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소부장 관련 급등 종목이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안녕!